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진행 중이신 이성재님께서 ICLR 2025에 발표된 논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5에 게재된 논문으로 하이라키컬 구조를 활용해 퓨샷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입니다. 최근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학습 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잘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클리어 포스터 세션을 둘러보다가 이 논문이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어 흥미를 느껴 발표 논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 문제는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력으로 주어진 이미지와 텍스트 쿼리를 바탕으로 해당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 이미지로 한 어떤 상 이미지가 있고 컵 옆에 플레이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텍스트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괄호 안에 있는 컵과 플레이트를 오브젝트라고 부르며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next to를 predicate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scene understanding, 로봇 플래닝, 또 로봇 매니플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에게 상을 차려라, set up the table과 같은 명령이 주어졌을 때 컵이 플레이트 옆에 있는지, 식기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지, 전자레인지가 열려 있는지와 같은 여러 상태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그에 대한 적절한 액션 등을 예측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때 주요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브젝트와 프리디케이트 사이의 조합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에 대한 학습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학습 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프리디케이트가 포함된 쿼리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왔고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클리어 2022에 게재된 렐 VIT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비주얼 리즈닝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컨셉 피처 딕셔너리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셉은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컨셉에 속하는 이미지의 피처들을 같은 큐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델이 이미지 내의 시각적 관계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억실러리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태스크와 로컬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주어진 트레이닝 이미지와 같은 컨셉에 속하는 다른 이미지의 피처를 샘플링해서 이 두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연구는 CORL 2022에 게재된 솔넷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두 파트, 즉 오브젝트 임베딩과 리드아웃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임베딩 단계에서는 입력 RGB 이미지와 함께 이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쿼리로 함께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오브젝트 쿼리 이미지는 이 단순히 해당 RGB 이미지에서 크롭을 한 게 아니라 임의의 뷰에서 활용된 이미지를 페어로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이 두 이미지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통과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 오브젝트 쿼리에 대한 피처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다음 단계인 리드아웃 네트워크에서는 이 오브젝트 임베딩을 바탕으로 주어진 프리디케이트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것은 이제 MLP 기반의 모델이며 프리디케이트마다 서로 각각 개별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이 학습 시 보지 못한 새로운 프리디케이트가 포함된 쿼리에 대해서는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그냥 VLM을 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진행한 메인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 단순히 VLM을 활용한 추론만으로는 성능이 50에서 60% 정도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칼빈과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두 가지 벤치마크로 두 위 표에 예시 이미지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벤치마크이고 비헤이비어는 좀 더 리얼리스틱한 부분들로 렌더링이 된 복잡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벤치마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 있는 id는 in distribution에 대한 성능을, OOD는 out of distribution에 대한 성능을, 그리고 id 빼기 OOD는 어, in distribution 성능과 out distribution 성능을 뺀 값으로 일반화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VLM의 추론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파이어라는 모델에서는 보다 일반화 가능한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hierarchical representation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n right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on left 왼쪽에 있다라는 두 프리디케이트는 서로 반대되는 공간적 관계를 표현을 하게 되지만 이 의미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on right라고 하는 표현과 next to라는 옆에 있다라는 표현은 서로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오른쪽에 있다는 표현이 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프리디케이트 간의 관계는 계층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파이어에서는 이러한 프리디케이트 하이라키를 학습함으로써 학습 시 보지 못했던 언신 오브젝트 프리디케이트 간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오브젝트 센트릭 씬 인코더, 셀프 슈퍼바이스드 로스, 그리고 하이퍼볼릭 디스턴스 매트릭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센트릭 씬 인코더의 주요 목적은 주어진 쿼리 오브젝트와 일치하는 이미지 내의 영역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클립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VI 이미지 피처와 TO 텍스트 피처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 피처를 텍스트 피처와 같은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클립에 어텐션 풀링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를 가지고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 C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후 이, 이 이미지 피처와 프로젝션된 이미지 피처에 텍스트 피처를 필터로 컨볼루션해서 오브젝트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마스크는 이 원본 이미지 크기로 업샘플링 한 다음 노멀라이즈를 하고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엘리멘트 와이즈 맥스 연산을 통해서 최종 이미지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파이널 이미지 마스크와 원본 이미지를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하게 되고 이 결과를 VIT 인코더를 거침으로써 최종 이미지 피처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오브젝트 센트릭 씬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 피처와 프리디케이트에 대한 텍스트 피처를 컴퓨트해서 최종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때 텍스트 인코더로는 버튼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한 인코더에 대해서 칼빈 벤치마크에 대해 출력 예시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뭐 레드 블럭이나 블루 블럭에 대한 물체에 대해서 이미지 내 인물이 정확하게 마스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이 먼저 소개할 프레디케이트 트리플렛 로스는 프레디케이트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앵커를 기준으로 포지티브는 가깝게, 네거티브는 이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학습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어떤 프리디케이트가 앵커와 더 가까운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를 위해서 논문에서는 GPT-4V 모델을 사용해서 이 LLM을 사용해서 어떤 프리디케이트가 더 앵커와 의미적으로 가까운지를 판단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화면에 수식에 있는 이 D는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뒤에서 설명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셀프 슈퍼바이스드 로스는 놈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입니다. 이 로스 텀은 프리디게이트 간의 하이라키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프리디게이트 간의 그런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가장 범용적인 프리디케이트 같은 경우는 놈을 작게 그리고 가장 특수하고 가장 구체적인 프리디케이트일수록 놈을 크게 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면 next to가 가장 범용적인 표현이고 on left의 경우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어서 놈이 크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 개의 프리디케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랭킹을 LLM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셀프 슈퍼바이스드 로스에서 사용된 디스턴스가 정의되는 공간, 즉 하이퍼볼릭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커버처는 이 어떤 곡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즉 어떤 서페이스의 커버처에 대한 매저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곡면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실린더 모양은 한쪽 방향으로는 휘어져 있지만 다른 쪽 방향으로는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처가 0인 제로 커버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9는 같은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서 포지티브 커버처라고 표현하고 가장 왼쪽에 있는 새들 서페스의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 이를 네거티브 커버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곡면들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제로 커버처의 경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정확히 180도를, 포지티브인 경우는 180도 이상을, 네거티브 커버처인 경우는 180도보다 작게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하학적 특징이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할 점은 이 곡률이 일정하게 음수인 공간, 즉 컨스턴트 네거티브 커버처인 경우 이 공간을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를 표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이퍼볼로이드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퍼볼로이드는 쉽게 말해서 이 2차원 공간에서 확장된 쌍곡선 형태의 공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면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항상 음의 공유를 갖기 때문에 어떤 거리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유클리드 매트릭이 아니라 민코스키 매트릭 텐서라는 특수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또 스무스하고 언바운드 되어 있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직선을 잇는 것이 최단 거리로 사용을 하게 됐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 하이퍼볼로이드에서는 이런 U자 모양의 곡선, 지오덱식이라고 하는데 이 특지선이 최단 경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민코스키 매트릭을 기반으로 한 호의 길이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수식처럼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하이퍼볼로이드를 어떤 프로젝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앙카레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래 포앙카레 볼은 N차원의 스피어에서 표현이 됐지만 오른쪽 그림에서는 시각화를 위해서 2D상의 원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러한 포항칼의 디스크는 계층적 구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칭 팩터가 B인 트리와 같은 하이라키를 가진 데이터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리는 레벨이 L일 때 B 플러스 1 곱하기 B의 L-1승인 노드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트리가 점점점 커질수록 노드의 수가 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트리 구조를 2D 평면상에 시각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모 노드를 중심에 위치시키고 이제 자식 노드들을 이제 그 주변에 원형으로 배치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배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노드는 서로 가깝게 표현이 되면서 서로 다른 서브 트리에 속하는 리프 노드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트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리프 노드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 구조는 표현 공간이 지수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유클리드 평면에서는 이 원의 둘레가 2πr, 즉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커지는 트리 구조를 담기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됩니다. 하이퍼볼릭 평면은 거리와 공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깊은 노드에 있는 노드들도 서로 넓게 분리할 수 있고 따라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가 트리와 같은 하이라키컬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임베딩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공간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실제로 파이어 모델이 학습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에 위치할수록 제너럴한 프레디케이트를, 놈이 작은 프레디케이트를 의미하고 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프레디케이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프레디케이트가 밀접하게 잘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뭐 상대적으로 더 제너럴한 표현인 next to에 해당하는 이 보라색 표현이 더 on left보다 더 원에 가깝게 모여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샷 제너럴리제이션 애큐러시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데이터셋으로는 칼빈과 비헤이비어라는 시뮬레이션 벤치마크를 사용했고
5샷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파이어는 논문에서의 방법론을, 두 번째 로우에 해당되는 이 모델들은 기존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마지막 로우에 해당하는 모델들은 V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어 모델이 in distribution, out of distribution, 그리고 둘 차이에 해당하는 일반화 성능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OOD 케이스에 대한 실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이제 학습 과정에서 본 적이 없는 오브젝트와 프레디케이트 페어에 대한 원친 컨비네이션과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프레디케이트, 노멀 프레디케이트에 대한 실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예시로 in distribution query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라이트 벌브가 켜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학습을 했지만 학습 과정에서 본 적이 없는 turned off에 대한 표현이 out of distribution query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상에서 프리디케이트 간의 하이라키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들에 비해서 새로운 상황에서도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한 제로샷 그리고 큐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모델들은 이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복잡한 리얼월드를 표방하는 시뮬레이션에서만 학습을 했고,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이 파이어 모델이 GPT-4V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T-4V 같은 경우는 약 11%, 10% 정도 높은 제로샷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GPT-4V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보다 훨씬 더 큰 모델에 더 많은 다량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제로샷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투샷, 퓨샷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서 어, 두 개의 샷으로 같이 학습을 파인튜닝 했을 때에는 약 70.3%로 GPT-4V의 제로샷 성능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던 또는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디스커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최근에 많은 로보틱 연구에서 원신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화 성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학습하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테크닉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는 하이라키컬 모델링을 위해서 하이퍼볼릭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어떤 스테이트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는데 이 연구를 더 확장을 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액션까지 프레딕션 할 수 있는 연구로 확장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다음 퓨처 워크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는 내가 학습해본 상황에 대해서 또 소수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테이션 러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학습할 때 논문에서 LLM에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실험이나 이 LLM의 성능이 얼마나 이러한 프리디케이트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없는데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다음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고 질문 끝나면 마이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7쪽에, 17페이지에 질문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노벨 프레디케이트가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 맞을까요?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프레디케이트가 이렇게 뭉쳐 있어야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생각보다 뭐랄까 클로즈드하고 언더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요 표가 약간 이 점들이 모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모여 있어도 약간 두 개로 분리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약간 out of distribution 상황에서는 조금 성능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성능이 좋더라도 요 하이어라키한 음, 레이턴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게 설명을 잘 못 해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맞을까요? 네, 일단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따로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서플리멘트 머티리얼 쪽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일단 이 포항카레 볼 같은 경우는 어떤 N차원의 공간에 어쨌든 2D상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를 내린 거기 때문에, 프로젝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 왼쪽에 있는 in distribution predicate 같은 경우에도 이 터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터칭이 가장 이제 어, 가운데에도 있고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터칭이 어떤 프레디케이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운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어느 한쪽에 잘 뭉쳐 있어야만 학습이 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노블 프레디케이트에 대해서 뭐 언더가 퍼져 있거나 또는 설명해 주신 뭐 컨테이너이 퍼져 있는 부분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저게 말이 되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 위로 써 올리면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근데 뭐 아까 평면으로 눌러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약간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좀 더 제너럴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왼쪽에 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픈이랑, 그러니까 넥스트 투랑, 그 다음에 이제 온 레프트가 이제 위쪽, 오른쪽 상단 쪽에 이렇게 좀 계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디멘션을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투 디멘션으로 내렸기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뭔가 뭐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잘 비주얼라이즈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뭔가 잘 보이는 피겨를 그려서 실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건지 좀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이게 뭔가 LLM이 랭킹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궁금했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포항카레 디스크는 일단 여기서는 반지름이 1인원이고요. 특징이 이 가운데에서 어떤 거리와 이 끝에서 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 거리가 짧다고 해서 이게 서로 가까운 게 아니라 이게 멀면 멀수록 점점 더 익스포넨셜하게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 거리가 멀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듯이 이제 그 LLM의 어쨌든 커먼 센스에 굉장히 의존을 해서 이런 프리디케이트 간의 관계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이어스가 이 학습하는 과정에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분석은 논문에서 따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쪽에 좀 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뭔가, 어, 뭐, 네. 갈수록 이제 좀 더 거리가 멀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비주얼라이즈 했던 트리 구조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떤 최단 거리가 직선이 아니라 이런 U자 모양의 곡선으로 표현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점과 만약에 여기 점이라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점이 최단 거리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끝에 있을수록 그 점들의 거리가 매우 멀게 표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 슬라이드,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저기 뭔가 그래도 우측 상단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아까 이제 앞선 질문자분이 질문했던 거랑 좀 유사하게 노벨한 프리디케이터를 보면은 그 계층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우측 상단 쪽에 있는 거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 뭔가 발표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프리디케이트의 개수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제 6개의 프리디케이트를 사용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 넥스트와 어떤 on left 이런 표현들이 서로 좀 랭킹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들이 이 안에서 학습이 되었다면 노멀한 프리디케이트에서 사용한 4개의 경우에는 서로 좀 관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이 4개 간의 어떤 관계를 하이라키하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림이 인 디스트리뷰션에서 표현된 것만큼 깔끔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우측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서 주황색에 해당하는 오픈이 오른쪽에서 클로즈인 것 같고, 왼쪽에 온 레프트가 오른쪽 온 라이트이고, 그러니까 이 뭔가 시멘틱한 의미에서의 레벨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 네.
저는 그래서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랑 관련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해주신 그 두 부분은 이 주황색과 녹색만 보고 저기도 주황색과 녹색만 보면 비슷한 양상으로 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좀 표현, 그 주황색이 좀 색이 더 좀 더 양옆으로 양옆으로, 퍼져 있는 걸로 보이고, 가운데 쪽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측을 보면은 그게 뭔가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마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가 좀 더 적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파란색은 지금 반대 양상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그 마이크 발표자분 마이크 키셔야 여기 질문이 네, 잠시만요. 제가 설명한 게 안 돼요. 아니요, 다른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안 들려서 이걸 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황색 부분이 그 테스트 데이터 양에 대한 차이인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파란색은 오히려 노블 프리디케이트 쪽에서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런 관점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닐까요? 저도 좀 유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드는 질문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behavior 데이터셋에서 쓰고 있는 predicates가 이렇게 각각 6개랑 4개로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6개, 4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in distribution은 6개고, behavior에서 사용하는 in distribution에 대한 predicate는 6개고, out of distribution 4개가 맞습니다. 질문 주셨던 그 파란색이 이렇게 포인트가 많은데 주황색이 이렇게 표현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프리디케트를 따로 샘플링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원래 6개, 4개면 뭔가 음, 뭐 이러한 어떤 양상을 보인다라고 일반화해서 주장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발표자분께서는 논문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 10개의 프리디케이트가 리얼월드를 표방하기에는 확실히 너무나 적은 프리디케이트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 현재 테스트하고 또 이런 것들 실험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앞서서 설명한 칼빈이나 비비어 정도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벤치마크인데 이런 벤치마크에서 이런 프리디케이트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에 충분한 벤치마크가 없어서
이러한 벤치마크가 좀 더 앞으로 등장을 한다면 더 어떤 풍부한 프레디케이트를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 가능한 벤치마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냈고, 하지만 이 실험 결과가 리얼월드를 제너럴라이제이션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른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추가 질문이 더 있는데요. 12, 13페이지 쪽의 내용이 앞에 그 방법론과 정확하게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12, 13이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2, 13 쪽에서 지금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조금 뭐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트리플렛 로스는 세 개의 페어에 대해서 관계를 학습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로스입니다. 그래서 한 예시로 이 next to를 앵커, 어떤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next to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은 on left를 positive라고 하고 샘플링에서 나온 하나의 인사이드는 next to와는 반대적인 관계를 가지는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어가 뽑혔을 때 앵커와 포지티브 간의 거리는 0.4 정도로 가깝게 만들면서 앵커와 네거티브 간의 관계는 이제 원리 학습하도록 하는 게 이 트리플렛 로스의 역할이고 이거에 대한 수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앵커와 포지티브 간의 거리가 아, 앵커와 네거티브 간의 거리가 앵커와 포지티브 간의 거리보다 최소한 어떤 람다라는 마진보다 더 커지도록 하는 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플 로스가 학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네. 이 거리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뭐 L2 로스나 L1 로스나 뭐 다양한 거리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상의 인베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각각에 대한 피처는 이제 아까 버트로 뽑는다고 말씀 주셨던 게 맞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기 프리디케이트에 대한 부분은 버트 인코더를 통해서 뽑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드린 셀프 슈퍼바이스드 로스에서 두 어떤 피처 간의 거리가 학습되는 부분은 이 오브젝트 센트릭 씬 레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컨켓된 형태의 피처를 가지고 거리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는 어디서 뽑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거티브, 포지티브랑 그 프리디케이터 세 가지에 대한 피처가 있어야지 거리를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리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쪽 앞에서는 네거티브, 포지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처를 뽑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LLM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세 개의 어떤 앵커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고 이 샘플링된 페어에 대해서 앵커 기준 두 개의 어떤 것이 포지티브고 네거티브인지를 LLM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피처들을 가지고 질코스를 연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앞에서 뽑은 오브젝트 센트릭 씬 레프레젠테이션 피처는 그대로 가져와 사용을 하는데 그 프리디케이트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는 LLM으로 판단을 해서 그 해당 레이블을 사용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LLM이 판단을 하는 거면 어, 살짝 근데 조금 이 모티베이션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가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왜냐면은 LLM이 정확하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얘가 구분할 수 있는 거면은 그 앵커와의 뭐 포지티브네스, 네거티브네스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이 같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LLM을 사용하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LLM으로 얼마나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지금과 같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티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또 하나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이 데이터셋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데이터셋 자체에 제약이 있는 건 알겠는데 데이터셋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디케이터가 지금 그 트레이닝 테스트 다 합해서 10개잖아요. 근데 10개에 대해서 왜 굳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야 되는 건지도 그렇게 잘 납득이 되진 않거든요. 저는. 아니면 이거는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연구를 이번에 처음 읽게 되면서 이런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프리디케이트 간의 관계를 수치로 표현해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어쨌든 레이블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쓰여지는 의미가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맥에 따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LLM으로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어, 음, 아직까지는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할루시네이션 이슈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걸 다 LLM에 의존해서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서 제가 발표에서 설명했듯이 이 LLM이 이러한 프리디케이트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추가적인 분석 같은 거를 논문에 따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 충분히 잘 된다면 이 부분을 아예 LLM을 대체해서 학습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 오브젝트 피처 뽑는 단에서 그 뭔가 음, 그샘 같은 걸로 오브젝트의 마스크를 뽑은 다음에 그냥 곱하면 안 되나요? 왜 저렇게 뭔가 마스크 뽑는 모듈을 놓은 다음에 그거를 곱해서 피처를 뽑고 그걸로 다시 피처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뭔가 원신에 대해서 잘 돼야 될 텐데 이쪽 앞단에 뭔가 이미지 피처를 뽑는 데서 좀 제로샷으로 인한 문제가 저는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슈는 없나요? 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단순한, 쌤과 같이 어떤 단순한 그냥 모듈을 통해서 마스크를 얻으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따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실험 같은 건 따로 없긴 했습니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논문에서 이러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금 기초적인 또는 어떤 연산들을 통해서 직접 구현을 했다는 점에 좀 부각하고자 이렇게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심플한 이미지 피처를 뽑는 뭐 모듈을 써도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좋다고 뭐 볼 수도 있으니까 뒷단에 강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설명을 듣고 보니.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